Yeah, so this is not necessarily a huge change from what we've heard from this analyst previously. He's been pretty bearish on Tesla. Bernstein is still a little bit cautious when it comes to this name here moving forward. And they actually did put a $150 price target on Tesla shares, which would be around a 38% drop from the current price level here. Now, they have several different concerns to be focusing on. First and foremost, obviously focusing on the margin. However, they have no debt. And I think that what's going to happen is at some point we see the Chinese economy turning around. And I believe that's going to be a big boost for Tesla and their sales. What I saw when I was at the Gigafactory totally blew me away. 안녕하세요. 최근에 테슬라와 비아디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껴버리고 1등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언론에서는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신다면 테슬라가 180만 대 전기차 판매를 이루었고 비아디는 157만 대를 팔았습니다. 다만 4분기 때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를 넘겨버리면서 이제는 비아디 시대가 왔다라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논란이 아무래도 시끄럽다 보니까 일러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AI 로봇 기업이라고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아디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테슬라는 자동차를 뛰어넘어서 슈퍼차저를 비롯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FSD 옵티머스, XAI까지 종합적인 빅테크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를 합쳐서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실제적인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은 테슬라가 훨씬 더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아디의 성장 역시나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크게 올라간 면이 있습니다. 즉 내수 시장용이고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판매의 절반은 하이브리드라는 점이 전기차 시대가 오면 올수록 비아디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역시나 1월 3일자 리포트를 제출하는데 테슬라를 제발 자동차 기업으로 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바라보는 테슬라 자동차 기업 밸류에이션은 22%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테슬라의 20%의 가치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차량 공유와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밸류에이션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 절반 가치를 빼고 매기는 것일까요? 결국 이 미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에 따라서 지금 테슬라가 위기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주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과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시 우드는 개미분들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인베이스를 팔고 있고 테슬라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 테슬라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월가의 스탠스랑 정반대로 가는 캐시 우드입니다. 캐시 우드 역시나 자동차 밸류에이션만 보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은 자동차 이상이라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월가의 비판 중에 하나가 사이버 트럭이 비싸다라는 점과 대량 생산이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사이버 트럭 6만 달러 전기차가 빠른 시일 내에 출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월가에서는 2025년 사이버 트럭 5만 대에서 10만 대로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러님께서는 20만 대에서 25만 대까지 대량 생산에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1년 6개월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주분들에게 1년 6개월만 있으면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미리 알려주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 대수가 몇백 대에 그쳤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대다수의 사람들과 반대점으로 본다라면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매출 비트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확실하게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픽업 트럭인 것은 역시나 북미 시장 효과가 아닐까요? 포드 역시나 F150 라이트닝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림을 보신다라면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10,000 가량으로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고가 라인은 가격을 낮추고 있죠. 아마도 중국 기업들처럼 사이버 트럭보다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요? 한편 전기차를 포기한다라고 말하는 GM 역시나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기차 자체적으로 $7,500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라고 하죠. 그리고 4분기 전기차 판매를 보시면 쉐보레 볼트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12,000대이고 실버라도 EV 같은 경우에는 443대, 그리고 예상예로 허머 EV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전년도에는 72대가 팔렸는데 올해 4분기는 2,000대나 팔았습니다. 그만큼 기존 픽업 트럭 유저분들께서 전기차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편 기가 텍사스에서 딜리버리가 되는 차량들을 보신다라면 역시나 모델 Y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역시나 미국 전기차 시장은 모델 Y가 계속해서 집어삼키지 않을까요? 현재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차량들만 보이고 있죠. 여기서 많이 늘어나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완벽하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인데요. 이것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트럭 설명서를 본다라면 65%의 부품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옵니다. 생산되는 곳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한편 테슬라 리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고금리 시대에서 리스 퍼센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가 시작되면서 테슬라 리스 판매 역시나 상승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진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30% 가까이 인하를 하였고 중국 시장에서도 10%에서 한 18%까지 인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대로 갈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마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할 것입니다. 즉 마진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델3의 스탠다드와 롱레인지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퍼포먼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받기 때문에 아마도 모델3의 가격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버전이 세금 혜택을 받는다라면 앞으로 나오게 될 스포츠카 버전 역시나 세금 혜택을 가져갈 모습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도 문제가 없고 판매에도 문제가 없고 세금 혜택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FSD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변하고 있죠. 현재는 $12,000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정식 버전을 빠른 시일 내로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테슬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가 테슬라 밸류에이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SD 정식 버전 출시 또는 어서 빨리 중국과 유럽 시장으로 들어가야지 채택률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요? 결국 테슬라 지금 판매 대수 비아디를 이기는 것보다는 FSD 채택률이 올라가는 것이 미래 관점에서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4 슈퍼차저 성능을 개선한다라고 테슬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서 나오는 매출은 전기차만큼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기가 상하이에서 엄청난 물량들이 수출이 될 것인데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는 글로벌 플레이어고 비아디는 내수용 플레이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투자는 테슬라가 본격적인 AI 가치를 받을 때까지 버티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일란형께서는 사이버 트럭이 경찰 차량으로 정말로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옵티머스까지 더해진다라면
세계 최고의 경찰은 바로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요? 유럽 쪽에서도 테슬라 맵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런 형이 말씀하시는 테슬라는 마스터 플랜 파트 3로 가고 있으면서 이제는 전기차를 넘어서 에너지 기업을 넘어서 AI와 로봇 기업으로 만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런 형 입장에서는 비아디랑 비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애플, 구글, 마소랑 테슬라를 동격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시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레거시 기업들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게 제발 전기차 딜레이를 시켜달라, 너무나도 빠르게 전환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전환율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레거시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모델 Y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링 차량인 이상 비아디는 여전히 내수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모델 Y를 뛰어넘어서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으로 돌입을 하였고요. 그와 동시에 AI와 로봇 개발 역시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X에서 수집이 되는 데이터, 이거에 대한 가치를 본다라면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는 테슬라의 진정한 밸류에이션을 매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왜 테슬라의 20%밖에 되지 않는 차량만 보시는 걸까요? 남은 80%까지의 가치를 매긴다라면 지금 언론과 애널리스트 분들의 비판도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를 나스닥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게 만들 것이고 이 시장 파일을 굉장히 키워낼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루시드와 리비안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지금 위기일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로 늦은 것인지 아직까지 늦지 않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4분기 판매 대수를 전부 다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안 하고 있죠. 미국 기업이라면 미국 기업들 스케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4분기 때 1500대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리비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딜리버리 대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주가 상승은 없습니다. 2024년 모델들을 보시면 퓨어 RWD랑 에어 투어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2023년도 재고는 많이 남아있을 것이고 재고 소진을 빠르게 시켜야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74,900달러인데요. 아마 최대치로 지금 떨어뜨린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가격을 떨어뜨렸다라면 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면 판매량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루시드 주주분들이 그래비티가 나오면 100%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참고로 루시드 에어와 그래비티의 판매 전략, 성능 부분이 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일치하는데요. 먼저 드림 에디션부터 올해 연말에 출시가 될 것인데 루시드 에어가 출시가 되고 투어링, 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 퓨어랑 사파이어까지 모든 트림을 완성시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비티 역시나 드림 에디션 출시와 함께 다양한 트림을 만드는데 꽤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루시드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 부릴 시간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주행거리 440마일 같은 경우에는 드림 에디션을 말하는 것 같고 8만 달러 미만은 퓨어 모델이 되겠죠. 루시드 에어 출시랑 비슷하게 10월달에서 11월달 사이에 첫 번째 딜리버리가 될 것인데요. 그래비티 드림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대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시드에서 계속 강조하는 기술력이 여기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 팩과 파워트레인, 모터, 하드웨어 부분의 성능에 집중을 하는 것이 루시드 차량의 특징이죠. 그리고 지금 루시드 에어 판매를 본다라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합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형편이 없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에서 루시드 에어가 먹힐지 안 먹힐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포르쉐에서 새로운 타이칸을 공개를 했는데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보다 빠르다라고 합니다. 모델 S 플레드보다 17초나 빠르고 리맥 네베라랑 2초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죠.
즉 루시드가 자랑하는 빠른 속도 제로백 공기 저항 개수 마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 레거시 업들도 충분히 쫓아가면서 성능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을 봐야겠죠. 루시드 에어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많은 판매량을 보여줄 것일까? 샤오미 전기차를 본다라면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기업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이 전기차를 출시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전기차 스펙을 본다라면 101kW 팩을 넣고 800km 주행거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EPA가 아니기 때문에 루시드보다는 주행거리가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샤오미 전기차 가격대 예상치는 4만에서 5만 달러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중국 시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루시드는 정말로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볍게 볼 위기가 아니고 루시드 에어 퓨어 제품이 잘 팔려야지 그래비티도 잘 팔리게 되는 것이죠. 루시드 에어가 안 팔리는데 갑자기 그래비티가 출시가 되면서 판매량이 올라갈 확률이 통계적으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단보다는 SUV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분명히 에어보다는 많이 팔릴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비티 역시나 에어처럼 모든 트림을 완성하는데 2년까지 걸려 버린다라면 저가형 출시가 느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강력하게 필요해 보이고요.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역시나 최적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루시드의 첫 번째 목표는 포르쉐 타이칸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래비티를 통해서 마칸과 카이엔까지 잡아 나가면서 저가형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미스가 뜨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월가 예상치랑 크게 차이가 난 것은 아니고 미세한 차이로 딜리버리 미스가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생산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그려 나가고 있고 판매 대수 부분에 있어서 4분기 때 살짝 떨어졌습니다. 얼만큼 미국 시장이 딜리버리 미스에 민감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물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생산 목표치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월가에서 바라보던 리비안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R2 플랫폼을 통해서 연간 55만 대를 생산하는 리비안, 즉 대량 생산이 완성된 리비안을 보시고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대량 생산에 성공한다라면 모든 수익 구조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가속 페달 문제 때문에 리콜이 떴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시켜 나가고 있죠. 리비안 서비스 파트에서도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콜 사태가 떴고 가속 페달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킨다라면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데요. 리비안 역시나 점점 소프트웨어 차량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미래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 아마존이 리비안에게 또 다른 소프트웨어 능력을 백업으로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도 있습니다. 게리 블랙 역시나 아론티와 사이버 트럭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수적인 트럭 운전자 분들이 올 확률이 높고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젊은 분들, 조금 더 SUV 느낌이 강한 것이 사이버 트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판매에 있어서 아론티가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을 아시나요? 3분기 기준으로 판매의 50% 이상이 아론S SUV이고 그 다음으로 딜리버리 벤이 24%입니다. 리비안의 메인 제품은 픽업 트럭이 아니고 SUV로 점차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리비안이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최선두로 나설 제품은 아론 S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딜리버리 벤에 대한 가치 역시나 많은 분들이 빼먹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을 고객으로 잡은 만큼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도 빠르게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AT&T는 그저 시작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현재 아론티와 아론S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기존 키 디자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고무 패드로 바뀐 것 같네요. 어쨌든 리비안은 본질에 집중을 하면서 자동차 판매 대수를 계속 올릴 수만 있다라면 한 단계 더 넘어서 에너지 기업으로의 가치를 받고 상업용 차량의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라면 전기차 스타트업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대량 생산으로 도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비안의 현재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